단어 하나,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 단어 하나가 안전 매뉴얼에 단 한 줄을 바꾸기도 하고 세계적인 문학상을 안겨주기도 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단어 하나의 힘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원자력 발전소나 항공기 조종실 같은 곳 있잖아요. 이런 아주 중요한 곳에서는 언어가 그냥 소통 수단이 아니에요. 이건 거의 생사를 가르는 안전장치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도미노를 한번 보세요. 모든 큰 재앙은요, 사실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안전의식이 좀 부족했네? 라던가, 안전관리가 좀 미흡했어. 같은 첫 번째 도미노 말이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알고 보면 종종 애매하고 부정확한 단어 하나, 즉 소통의 실패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딱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연쇄 반영을 일으켜서 결국 중대재해라는 마지막 도미노까지 쓰러뜨리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럼 이런 끔찍한 재앙을 막으려면 대체 어떻게 언어를 써야 할까요? 그 시작은 바로 규칙의 위계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규칙이 다 똑같은 무게를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특정 단어들이 그 규칙이 법적으로 얼마나 힘이 센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규칙의 위계는 크게 보면 한 3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강력한 게 바로 국회 같은 입법기관이 만든 법률입니다. 이건 무조건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게 행정기관이 만든 구체적인 규정인데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라고 권장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3가지는 의무의 강도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데 이 규칙의 힘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요. 놀랍게도 딱 2단어에서 나옵니다. 바로 shall과 should예요. 정말 이 2단어의 선택이 단순한 추천이냐 아니면 법적인 의무냐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거죠. shall과 should의 차이는 아주 명확합니다. shall은 굳게 잠긴 자물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의무인 거죠. 이걸 어기면 바로 계약 위반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should는 여러 갈래 길 앞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을걸요 하고 알려주는 표지판 같아요. 강제성은 전혀 없고요. 그냥 권고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shall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계약서에 구매자는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The buyer shall pay. 이렇게 딱 적혀 있다면 이건 낼까 말까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필수 사항인 겁니다. 반면에 should는 좋은 아이디어나 목표를 의미하긴 하지만 shall처럼 엄격한 명령은 절대 아니에요. 당사자들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는 문장처럼요. 이건 의무가 아니라 권고를 나타내는 거죠. shall과 should 말고도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may는 이 문을 열어도 좋습니다 하고 허가를 해주는 느낌이고요. will은 달력에 약속을 적어두는 것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나타내죠. can은 전구에 불이 탁 켜지듯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법률 문서에서는 정말 모든 단어가 각자 자기만의 정확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엄격하고 딱딱해 보이는 3개의 원칙이 정말 아주 의외의 장소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상을 받은 한 소설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도 단어 하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 그리고 이 작품을 영어로 옮긴 데보라 스미스 번역가의 번역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작품은 세계적으로 엄청난 찬사를 받았죠? 지금부터 보실 예시들은요, 번역가가 원작의 글자를 그냥 그대로 옮긴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짜 일도, 그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의도적인 선택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 부분 정말 흥미로운데요. 원문에는 그냥 영해가 처음 이상해진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에서는 increasingly odd, 즉 점점 더 이상해진 이라는 표현을 추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영어권 독자들에게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긴장감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아주 영리한 선택이었던 거죠. 또 다른 예시 한번 볼까요? 원문에서는 우산에서 물이 흘러내린다. 주체가 물이죠. 그런데 번역문에서는 주어를 그녀, she로 바꿨습니다. 그녀가 물을 털어낸다고요. 이렇게 사물에서 사람으로 주체만 살짝 바꿨을 뿐인데 어때요? 그냥 물이 뚝뚝 떨어지는 수동적인 장면이 한 여자의 역동적인 행동으로 확 살아나죠. 이것도 영어 문학의 스타일에 맞춘 아주 영리한 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과분해. 이걸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You are too good for me가 되겠죠. 하지만 번역가는 주어를 나, I로 바꿔서 I don't deserve you 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가질 자격이 없어 라는 뉘앙스죠. 이게 영어권에서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와닿는 방식이거든요. 정말 미묘하지만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결국 보세요. 생사가 오가는 안전 매뉴얼의 세계나 감성의 끝을 달리는 문학 번역의 세계나 이 둘의 목표는 정확히 같습니다. 단순히 글자를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도를 조금의 오해도 없이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 바로 이게 핵심인 거죠.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정확성과 의도 전달이라는 건요, 분야를 막론하고 효과적인 소통의 가장 보편적인 원칙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결과. 쉘과 슈드의 차이처럼 단어 하나 잘못 선택하면 안전사고 같은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둘째, 맥락. 법률 문서냐 소설이냐 이 맥락에 따라 단어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셋째, 명확성. 두세 개 모두의 목표는 글자 너머의 진짜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선택. 우리가 본 모든 사례는 결국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신중하고 강력한 선택의 결과물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나 업무 속에서는 어떠세요? 평소에는 그냥 사소하게 지나쳤지만 알고 보면 정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단어 혹시 없으신가요?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발견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